이 N번방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사건과는 철저하게 다르다. 철저하게 이것은 전체 국민이 좀 돌아봐야 되는 남성 위주의 그리고 굉장히 여성을 상품화했던 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 하반기 때부터 또 이번에 최근에 와서 드러나게 된 어떻게 보면 음란물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유통했던 그런 성착취의 그런 성범죄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건 N번방 사건이 2018년에 딱 시작한 게 아니라 실은 이거는 굉장히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0년대 말에 이제 있었던 소라넷 그 16년에 한참 시끄러웠던 그 소라넷에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굉장히 상품화해서 굉장히 그 여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굉장히 불법적인 촬영,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해서 그 여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압박하고 협박해서 계속해서 그런 성적인 유린을 하고 했던 그 영상들이 계속 드러났던 사건이 또 다른 형태로 최근에 와서 불거진 것이 바로 N번방 사건이라고. 이 N번방, 이 방은 숫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의 방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것의 최초의 그 N번방이라고 하는 방을 만든 사람이 갓갓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건 N번방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형태의 박사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박사라고 하는 언론에서 드러난 그 사람이 이 박사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박사방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또 끔찍한 일들을 행했죠. 제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되게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여기에도 그런 N번방 찾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는 글들이 올라오는 거 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미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었던 문제였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 안에 중복 가입자들이 있겠지만 26만 명을 우리가 전부 다 악마, 쟤네는 악마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고 넘기기에는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했고 동조했고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실은 다 가해자들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거를 단순하게 그 한 특정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26만 명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겠지만 그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고서도 알고서도 침묵했던 이 모든 국민들이 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뭐라고 할까요? 반성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 젠더에 대한 그런 교육을 다시 전 국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N번방 사건은 기존에 있었던 사건과는 철저하게 다르다. 철저하게 이것은 전체 국민이 좀 돌아봐야 되는 남성 위주의 그리고 굉장히 여성을 상품화했던 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다. 저도 하나 좀 사례를 얘기해드리면, 저도 제 동생이 지인 능욕 이런 사진 합성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가 이런 일을 겪은 게 한 5, 6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 친구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서 제 동생이 합성된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그 친구가 저에게 원해서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제가 우연찮게 발견했던 거였고 또 그 사진이 유포됐을 때 아무도 그 사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반응이 그 카톡방 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좀 지칭하기 너무 죄송한 면들이 있지만 많은 남성들의 이런 문화에서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기 전에 아무도 사전에 방지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실은 여기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이런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게 조금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사태가 제대로 이제야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국에 많이 공유되고 있는 야동 문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야동들이 또 대부분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또 노예화시키는 되게 착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한편으로 여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야동처럼 여겼다 이런 좀 반응들도 봤어요. 제가 정말 분노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들은 다 야동 보는데 이거 그냥 야동 조금 더 수위 높은 야동 본 걸 가지고 26만 명 전부를 어떻게 다 신상을 공개, 이거는 너무 인권 침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 야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르노물은 그렇다면 기획되고 편집되고 연기해서 나타나는 영상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야동이라고 이제 한정 짓는다면 이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피해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야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게 이미 우리 문화가 네. 너무 이런 성폭력 문화, 강간 문화에 너무 무뎌져 있었고 네. 이걸 많이 용인해왔고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크게 터지기 전에는 아무도 이걸 방지하려는 노력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된 성에 대한 문화가 실은 잘못된 젠더에 대한 교육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한번 빵 하고 터진 게 아니라 성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엠번방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무수히 많은 성폭행, 성폭력 관련된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건 처음에는 여론이 가해자를 향해서 막 이렇게 질타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묘하게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 손가락질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실은 많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성들조차도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제 엠번방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듣는 이런 대답들이 피해자들은 뭘 했길래 거기에 빠졌대?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하다못해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도 네. 다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를 범죄자들의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덫에 쉽게 걸려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놓기 때문에 또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범죄에는 피해자들을 아무도 탓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이런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잣대? 왜 걸렸어야만 했는지 이거를 막 따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피해자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런 시각이 어떤 걸 낳냐면 이 문제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피해자 니네도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시선이 있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딱 얘기를 하지 못하면 저것 봐, 니네들도 뭐가 있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건데 그 어떤 피해자도 피해를 당연시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피해를 당연히 받아도 된다는 그 권리는 피해자들한테는 없어요. 그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을 향한 쓸데없는 마녀 사냥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에는 이 근원적인 이 가해 행위, 이 범죄 행위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방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피해자의 연령대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언론에서 11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뜨악했었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사를 보니까 9살짜리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너한테도 문제가 있어 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왜 그 아이들, 특별히 미성년자들이 그런 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너무 자극적으로만 이걸 다루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한국 사회, 한국 문화 네. 안에서 또 특별히 만약에 피해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위치한 사람이라면 네. 더더욱 이제 이런 잣대들에 되게 위협을 많이 받을 것 네, 같아요. 네. 혹시 이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일단은 피해자들 주위에 좋은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피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위에 좋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인들이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네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너한테 그런 일을 한 그 가해자의 잘못이지 너한테는 잘못이 없어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인들이 얘기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됩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자가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 옆에 주의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한국 성폭력 상담 이런 데든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겁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 이야기가 모든 게 공론화되고 기사화되고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들이 다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매장당하는 건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상담센터를 찾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적어도 말씀드린 이 상담센터는요,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트라우마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 어떤 기관도요, 여러분의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여러분들의 신상이나 여러분들의 사건을 공론화하거나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전문가로 계시는 분들은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그분들이 먼저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 둔 다음에 본인에게 그 다음에 물어보죠. 이것을 공론화하고 싶으냐? 기사화해도 되겠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센터의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의 책임, 사회적 책임, 아니면 직접적으로 뭔가 가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네. 교회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치료받고 보호받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지, 이걸 제3자가 특별히 가해자 측에서 그것을 함부로 피해자들한테 용서해라 라고 강요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해자들만 용서를 받고, 근데 피해자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피해자들은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대체 쟤네는 뭘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쟤네는 좀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꼭 하나 붙이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니네는 못하는 거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이건 신학의 부재다. 성교육의 부재다. 너무 잘못된 신학 안에 갇혀서 그걸 쉽게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말고요. 정말 이걸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를 바라보시고 누구의 편에 서 계실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쉽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다 보면 철저하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마저도 너무 신격화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피해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터부시한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사회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약자들을 조금 더 돌아보려는 노력만 조금만 가진다면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건에서 가장 건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네. 또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좀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뭔가 세속적인 거, 네. 우리는 좀 영적으로 뭔가 더 거룩하게 구별된 네. 사람들,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들에서는 또 철저하게 네. 외면하고 이렇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직면하고 알아가는 노력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동시에 이렇게 사회 참여 같은 것도 활발하게 좀 네.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교회 안에서 교단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이것에 관련한 움직임, 법안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돕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이런 움직임들이 사회에게 이야기를 본보기를 보여줘서 사회가 그렇지 기독교는 저렇게 하네 우리도 한번 본받아보자 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실은 지금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이런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제는 사회에서 어떤 다양한 젠더라든지 성폭력 여기에 관련한 일을 하신 분들과 연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신학부터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다. 혐오와 배제가 사라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사회적인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사회 법안 제정과 더불어서 교회 법안의 제정에 대한 심각하고도 진지한 그런 질문과 문제 제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저는 지금 Thursdays in Black이라고요. 이제 목요일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이제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데 Thursdays in Black이라는 캠페인은 그러니까 목요일에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젠더 폭력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약간 죄를 뒤집어 쓰는 기분으로 지금 젠더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폭력에 대해서 저항한다, 또 애통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계 교회 여성들이 주도로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하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요. 이제 목요일에 이런 검은 옷을 입음으로써 세계 교회 여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처한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 또 동시에 연대를 요청하는 운동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대하고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또 정말 제가 이렇게 저희를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 여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신다면 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